자, 오늘은 두 번째 수업의 영상 현대사 각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 경제 정책, 중요한 사건들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능에 18번 문제 문제 유형은 이렇게 어느 정부 때의 일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 자료에 어떤 경제 상황, 경제 정책, 어떤 사건들 주고 이게 이승만 정부인지, 박정희 정부인지, 전두환 정부인지, 노태우 정부인지, 그리고 밑에 답지에 또 5개 답지가 각각의 다른 정부의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답지의 상황들, 자료에 있는 상황들이 어느 정부 때 일이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를 했어요. 먼저 왼쪽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이런 식으로 정부로 구분하고 이 정부의 시기, 역사라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기록을 하고 이제 답지나 자료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노트를 하면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여러분 노트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반장을 통해서 단체 톡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아서 같이 노트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자, 이승만 정부 1950년대라고 썼는데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되죠. 1948년 8월 15일부터 1960년 여러분 요 60년에 4.19 혁명이 터지면서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50년대, 48년, 49년도 있지만 50년대는 이승만 정부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승만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씁니다. 답지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원조 경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국, 우리 이제 6.25 전쟁을 겪은 시기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열악하고 가난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무상으로 굉장히 많은 원조를 해줍니다.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았던 시기고 이 원조 경제로 받았던 대표적인 경제 물품이 뭐냐면 면직물의 원료가 되는 재료와 그래서 그걸 받아서 면직업, 섬유공업이죠. 그리고 밀가루, 그래서 밀가루를 받아서 일으키는 제분, 그 다음에 설탕 이런 원료들, 그래서 제당, 설탕을 만드는 업을 제당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조 경제, 미국의 경제 원조 물자로 받았던 걸 가지고 면직업, 제분업, 제당업 이렇게 세 가지 산업. 요 세 가지 산업이 전부 다 색깔이 전부 다 흰색이에요. 흰색. 그래서 요거를 300산업. 세 가지 흰 산업이 발달했다. 요런 자료가 나오거나 답지가 나오면 이승만 경제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1차 개헌 52년, 2차 개헌 4, 4, 5, 개헌, 그 다음에 1958년에 진보당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54년, 4, 4, 5, 개헌은 54년이고 진보당 사건 58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 대면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는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돼요. 60년대와 70년대.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60년대 박정희 정부냐 70년대 박정희 정부냐를 구분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자 여러분 여기 60년이라고 썼는데 정확하게 쓰면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장기 집권을 했다 그죠. 그래서 61년부터 가면 되고 요 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첫째 제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이게 추진한 연도가 1962년부터예요. 그래서 62, 63, 64, 65, 66년까지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다음에 67, 68, 69, 70, 71이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총으로 치면 10년, 1971년까지가 1, 2차, 60년대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이거는 무슨 의미냐? 경제 성장을 국가 혹은 정부가 지금 주도를 한다는 거예요. 경제활동 주체 기업이나 국민들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활동보다는 국가가 계획을 잘 세우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투자를 하고 이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을 막 이끌어 나가는 이런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일으키려고 했냐면 수출. 해외로 우리 물건을 많이 팔아서 수출을 많이 해서 번 돈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해보자. 수출 주도를 위한 경제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이런 그 우리나라 공산품들,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해외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의 경쟁력은 이거겠죠. 값이 싼 거, 값싼 이런 가격 경쟁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1, 2차 경제개발은 여기 빠졌는데 주로 경공업 위주로 이제 섬유공업 같은 경공업 위주로 산업을 일으키고 그런 제품들을 해외에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제품의 어떤 품질의 우수성보다는 다른 나라 제품보다 우리나라 제품이 가격이 싼 거, 그래서 좀 잘 팔리게 하려는 가격 경쟁력이 이제 가장 그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없겠죠. 월급을 많이 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임금 정책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래야지 가격이 싸지지. 그 다음에 이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식료품값, 그리고 그래서 저고가 쌀값도 이렇게 아주 싸게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고 국가가 개입해서 좀 더 싼 값에 거래가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수출품들 좀 더 싼 값에 많이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우리의 경제 성장 뒤에 이런 노동자 농민들이 자기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받기보다는 이렇게 희생당한 측면들, 그런 것들 바탕 위에 수출도 많이 하고 GDP가 올라가고 경제 성장도 했다는 거. 이 박정희만의 공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0년대 보면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1910년부터 45년까지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 그래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가 들어서도
일본의 어떤 전향적인 반성이나 그 다음에 어떤 배상, 식민 지배에 대한 그런 진심이 보이지 않으면 일본과 국가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일본과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뒤집어요. 이제 일본과 다시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일 국교 정상화가 추진이 됩니다. 다시 외교관계를 맺고 외교관을 교환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왕래도 활발하게 하는 그런 관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박정희 대통령. 이 국교 정상화 추진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경제 개발에 필요한 이거죠. 돈, 자본을 좀 얻으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지금 경제 개발 막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서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아주 크게 한번 일어나요. 한일 국교 정상화는 제2의 을사조약이다. 절대 일본의 어떤 사과와 배상 없이는 국교를 다시 회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막 데모를 하게 되는데 이 시위를 6.3 시위라고 해. 6월 3일날. 이게 1964년이에요. 그런데 이 시위를 진압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에 한일협약이라고 일본과 다시 국교를 정상화하고 외교관을 교환하고 그 대가로 많은 자본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 돈을 바탕으로 경부고속도로도 깔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산업시설들, 공장들, 포항제철 이런 것도 막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 이 부분도 박정희 정부 때 중요한 역사적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과 이렇게 미국이죠. 미국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미국의 요청으로 1964년부터 파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병의 대가로 미국이 우리 한국의 군대를 현대화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성장 도우겠다. 도움 주겠다. 요렇게 약속을 합니다. 요 약속을 이 브라운 낙서라고 해요. 미국의 그래서 우리 정부도 또 우리 정부는 공산화 위기에 처했던 6.25 전쟁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공산화 되려는 베트남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미군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 국군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도움 약속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이런 말이 생겨요. 베트남 특수라고. 이제 특수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기가 온 거예요.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그 좀 도움을 받고 경기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삼성개헌, 요것도 정치사에서 나중에 본수업에서 할 내용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는 재선까지 했었어요. 63년부터 대통령 4년하고 67년에 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원래는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는 한 차례만 중임이 가능해요. 그래서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이분이
장기 집권을 하고 싶어서 세 번째 대선에도 나가서 당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9년에 헌법 부분에서 대통령의 연임 규정을 3선까지 허용한다. 되겠죠? 요거를 3선까지 만이야 허용하는 걸로 헌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71년 대선에 또 나와서 세 번째로 연임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만큼 또 연장이 돼서 독재 정권, 장기 집권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또 무슨 일이 터지겠죠. 어쨌든 요 삼성개헌도 박정희 정부 시기 69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박정희는 60년대와 70년대를 나눈다 그랬다. 그죠? 70년대 박정희 가볼게요. 70년대 박정희는 여기 적었지만 아예 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 자체를 새로 바꿉니다. 유신헌법이라고. 69년에 바꾼 헌법 가지고도 불안하니까 72년에 헌법을 또 한 번 바꾸어서 아예 영구 집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72년 요 헌법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신복 김정일한테 총 맞아 죽은 1979년 10월 26일까지 요 기간을 유신체제라고도 불러요. 유신체제가 70년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유신헌법의 중요한 내용, 그 다음 요런 거는 본수 시간에 보다 확실하게 또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70년대 72년의 유신헌법 기억하시고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사망하는 11.6 사태 요 사건 일단 기억하고 70년대 박정희를 보도록 합시다. 70년대 되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72년부터 또 73, 74, 75, 76 3차 그 다음에 77, 78, 79, 80 뭐 이런 식으로 4차 3, 4차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됩니다. 앞에 60년대 1, 2차는 우리 아직 산업이 발달된 시기가 아니라서 경공업 위주로 갔다면 70년대 요 3, 4차는 드디어 이런 거고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석유화학공업단지 바닷가에 남동임해공업단지 이제 뭐 큰 이제 회사들 기업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 단편적인 사실인데 자료로 잘 나오고 이게 어느 시기인지 물어보는 그 문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출 드디어 100억 달러 100억 불 달성 이런 걸 관련 사진과 함께 막 자료로 제시를 해요. 그러면 뭐야? 박정희 정부 시기 그것도 시기는 언제? 70년대 이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경부 고속도로 고속국도라고 하죠. 이거 개통 이것도 70년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로 제시되면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 70년대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 2차 석유파동 70년대 우리 고도성장하고 있던 우리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에 브레이크가 한 번씩 걸린 거예요. 이유는 석유 때문이에요. 파동은 뭘까? 이거 석유값이 너무 급등한 거예요. 급등. 산유국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원유값을 갑자기 막 2배, 3배 막 올린 거예요. 전량 수입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오는 거예요. 1차 석유 파동은 1차는 73년, 2차는 79년. 특히 2차 석유 파동의 결과 이때는 충격이 컸어요. 우리 막 매년 10% 이상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경제 성장들을 쭉 이루어왔는데 79년은 석유파동 때문에 우리 경제가 현대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나왔어요. 79년. 그러니까 여파가 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요런 정도만 하면 되고 3번은 이것도 1970년이에요. 1970년
우리 이분이 바로 우리 노동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죠. 재봉 노동자, 봉제 노동자였어요. 섬유 공장에 이제 박음지라고 하는 봉제 노동자였는데 당시 박정희 이 시기 70년 당시 진짜 정부 주도로 수출 경제 성장이 정부 주도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은 막 올라가고 살만해지고 이제 한강의 기적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이 경제 정책 뒤에 노동자들의 열악한 진짜 노동 환경, 저임금, 그리고 근로조건들. 예를 들면 한 달에 2번 쉬었던가, 2번 정도 쉬고 하루에 8시간 노동이 아니고 12시간, 14시간씩 노동하고 그리고 저임금 정책, 그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나이 어린 여성들,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여공들 많이 쓰고,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을 한 거지. 그리고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런 거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묵살하고 기업가 위주의 정책으로 간 거겠지.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자기 몸에 이제 신난을 뿌리고 기름, 그 다음에 불을 붙여서 자살을 해요. 분신자살. 요게 70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한 명의 죽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 성장의 그늘에 가려있던 성장 뒤에 숨어있던 노동자들의 이 어려운 조건과 환경들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조금씩 실현시켜주고 보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또 주체적으로 이런 노동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한 발씩 전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동 환경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역사에서는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죠? 이런 한 사람의 어떤 희생이 일으킨 그 성과, 사회 변화,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전태일 평전도 있고 전태일을 소재로 한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좀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저기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협상,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는 거, 삼성개헌, 석유파동, 전태일 이야기까지 같이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뒤에는 조금 간단합니다. 일단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인데 적을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핵심적인 것만 할게요. 전두환 정부는 사실은 1980년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탱크 공수부대 끌고 가서 유혈 진압하고, 그죠? 이걸 진압하고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요 대통령 요 임기 말에 87년에 터진 민주화 운동이 6월 민주화 운동이죠. 직선제 개헌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6월 민주화 운동이 87년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4.19, 5.18, 6월 민주화 운동은 따로 할 겁니다.
일단 여기는 경제정책. 전두환 정부 때는 이것만 하면 돼요.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호황이, 불황에 반대말. 왜? 3점 뭐냐? 세 가지가 저금리. 금리가 낮았어요.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을 많이 빌렸었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이자 갚아야 되는 부담이 높아져요. 그래서 금리 낮은 게 우리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석유 파동에 반대, 고유가가 아니고 저유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의 수입 부담도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저달러가 80년대 쭉 유지가 되었어요. 그래 이런 조건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누렸다. 이걸 3조 호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해요. 이거 나오면 전단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는 이 직선제 개헌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는데, 노태우 정부 때는 요거 하나 하고 갈게요. 여소야대 뜻이 여당은 작고 야당은 크다 이 뜻이에요. 어디서?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을 선거를 했는데, 총선을 했는데 여당 당선인보다 야당 당선인 수가 더 많았던 거예요. 요번 총선도 그렇죠. 얼마 전에 치러졌던 4월 10일날 총선도 여당 국민의힘보다 야당이었던 민주당,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이쪽이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했어요. 이런 상황을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해요.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이 뭐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하고 법을 안 만들어주니까 이 대통령이 정부 이끄는 과정에서 이 국회의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노태우 정부.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야당 중에 조금 여당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정당 대표들을 꼬셔서 그 야당 두 개랑 여당이 합쳐버려. 그걸 3당 합당이라고 해요. 3당 합당을 해서 야당 두 개를 끌어들여서 합당을 해서 거대 여당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야? 여대 야소를 만들어서 국회까지 여당이 이제 장악하면서 이제 정부를 이끌어갔다. 뭐 요런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기에 세계사적으로 여러분 미국과 소련을 대표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대립이었던 냉전이 끝이 나요. 냉전. 소련이 91년에 해체가 돼.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서독에 흡수되면서 통일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독일로 만들어지고,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에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공산 정권이 막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올라가면서 냉전, 이제 체제 간의 대립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나. 그 분위기가 노태우 정부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북방 외교라고. 이때 북방은 어디냐면 공산권 국가야. 이 공산권 국가들과 본격적인 외교를 하게 돼. 지금까지는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공산권 국가랑 수교를 안 했어. 국교를 안 맺었단 말이야. 그래서 92년에 그 중국과 수교를 해.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고, 93년에 베트남과 수교하고, 아마 91년에 러시아랑 수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하는 거, 이걸 북방외교라고 해요. 그리고 요 시기에 지난번 영상에 올렸던 것처럼 북한과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져. 그래서 북한과 함께 동시에 내가 뭐라 그랬지? 국제연합, 유엔에 가입하고. 이게 91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총리들 회담에서 고위급 회담을 해서 뭐야? 남북 사이에 뭘 만들어? 기본 합의서를 도출해내고 기본 합의서의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화해와 불가침. 지난 시간에 수업했어. 요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노태우 정부라고 보면 되겠어. 오히려 요런 게 노태우 정부는 답지로 많이 나와. 전두환은 요 답지가 잘 나오고. 좋아. 다음 이제 2개 남았어. 김영삼 정부는 이제 93년부터 97년인데 여러분 기억나? 97년 요 임기 말에 IMF 외환위기 겪었지. 김영삼 정부 때 외환위기가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달러 외화가 너무 부족해서 IMF로부터 외화를 빌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빌리다 보니까 IMF가 경제 주권을 행사하는 거야.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빌려줄 테니까 너가 이거 해라 구조조정해라 부실한 기업 정리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대량 해고 부실기업 정리 부도 많이 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이때 갖고 뭐야? 우리 마이너스 경제였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이렇게 보였던 시기가 IMF 시기.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김영삼 정부 때 또 답지에 너무 잘 나오는 거, 자료로 너무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하는 걸 시행해요. 금융실명제는 뭐냐? 은행, 그 다음 주식투자, 이런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명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 금융거래가 투명해져. 투명한 금융거래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저렇게 안 할 때는 대포통장이라고. 근데 통장인데 이름을 뭐야? 남동굴동굴 이렇게 가짜 이름 써가지고 이 별도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놔서 나쁜 돈은 글로 다 받는 거예요. 뇌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쪽 통장으로 발각이 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지. 나쁜 짓 할 때 차명 계좌를 많이 쓰는 거예요. 대포폰 들어봤지? 대포차, 대포통장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은행가가 통장을 하나 개설하려고 하면 반드시 본인을 증명해야 되고 본인 이름으로 계좌 거래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제 이름이 다 실명인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상 무슨 나쁜 짓 한 거는 전부 다 이제 전산망에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행한 게 뭐야? 부정한 거래, 뇌물 같은 거 줄 때 이제 통장으로 안 보내지 뭘로 줘? 사과 박스에 돈 넣어서 주잖아요. 이때가 유행한 게 사과 박스예요. 알겠어?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양반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이 양반 큰일 했어. 일단은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운동을 유혈 지나가고 대통령이 된 성공한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 아저씨 이 두 전직 대통령을 뭐야? 법정에 세워 내란죄로. 그래서 재판장에서 처벌받겠어. 여기서. 그래서 그 유죄가 나오지 일단. 알겠어? 그 다음에 또 역사 바로 세우게 하면서 이거 국민학교 일제강점기 41년 때부터 한국 시민을 만드는 학교 그지? 그래서 국민학교라고 불렀던 이 학교를 뭐야? 이 양반 때 초등학교로 바꾸기 시작했어.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조선 총독부 건물 총독부 건물이 여전히 우리 정부에서 쓰고 있었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뭐야?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파괴하고 새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용산에 지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분 때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요거 쓰면 되겠네. IMF 외환위기. 그치?
요렇게 이 김영삼 정부도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자, 마지막 정부 김대중 여기까지가 수능은 보통 여기 정도까지만 나와. 여기는 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98년부터 김대중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97년 대통령 선거 대선에서 여당 후보 누구 있어. 야당 후보로 누가 나왔냐면 김대중 나왔어. 그래서 이 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누르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만 하면 무조건 여당이 다 당선됐어. 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된 경우 이 사람이 처음이야. 그래서 선거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런 최초의 사례.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선거로 한 거니까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 최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되겠지? 그 이전에 이승만 정부 뒤에 장면 내각, 그 다음에 장면 내각 뒤에 박정희 정부, 이건 전부 다 혁명이 일어났잖아. 4.19 혁명으로 바뀐 거고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이 바뀐 거잖아. 대통령 선거는 할 때마다 여당 후보 기호 1번이 당선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기호 1번이 아니라 기호 2번 야당 후보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돼서 야당이 바뀌게 된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 사례도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최초의 여야 평화적인 정권 교체 요거 설명했어. 그 다음에 요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가 떠넘긴 IMF 외환위기 그 부채 극복까지 여러분 잘 아는 금모으기 요때 한 거야. 이거 하면 뭐 생각나? 1907년에 1907년 대구에서 시작한 국채보상운동. 이때도 금모으기 있잖아. 일본한테 진 빚을 갚자고. 그리고 요때 신문 하나 잘 기억해. 베델이 만든 대한 매일 신보 영국인 베델 한 번 더 복습하자. 시험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처럼 금모기에서 조기 우리 극복을 했잖아. 다 갚고 그리고 경제 조건을 되찾고 다시 좀 회복이 됐지, 그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이 대북 포용 정책, 햇볕 정책, 그래서 북한에 문을 열어 제꼈지. 그래서 2000년에 얘들아, 너 여기 좋지? 2000년 최초로 우리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지. 이거 평양에서 했지? 그래서 평양에 비행기 타고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의 정상을 만난다, 그지? 호응하고. 그리고 중요한 합의문 6.15 남북 공동 선언이라는 거 발표했지. 이거 발표하고 난 다음에 개성공단 만들었지. 기억해야 돼. 경의선 철도도 연결했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금강산 관광을 육로로 했지. 이래서 남북 사이에 경제협력, 그 다음에 도로, 교통 연결, 그 다음에 금강산 왔다 갔다 구경도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지. 이 분위기 위에서 조금씩 더 전진하면 이제 통일에 가까워지는 건데 요까지가 다 했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사이가 좋지 않았지. 물론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또 한 번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 2007년에 한번 하는 게 우리 참고서에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지금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은 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개성공단도 이제 완전히 폐쇄가 됐지. 폐쇄가 되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는 조금 더 안 좋아지고, 물론 북한의 책임이 더 크지. 핵무기 자꾸 고집하고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선생님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6.15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만든 기본 합의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그런 중요한 합의문들은 아직도 유효하다 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합의문 바탕위에서 남북 관계를 조금씩 더 가까운 쪽으로 통일로 한 발씩 더 전진시켜 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김대중 대통령의 성과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평가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거잖아. 그래서 좀 우리 한국사에서 좀 중요하게 좀 다루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노트 하면서 봐요. 나중에 본 수업 가서 선생님이 또 그 교재 보면서 수특 보면서 또 한 번 더 중요한 거 짚어줄게요. 안녕, 수고했어요.